최근 국회에서 변호사 광고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오면서 리걸테크 서비스 지원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변협이 수년째 불법이라며 규제하고 있는 앱 광고에 대한 권한이 축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뺑소니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법조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리걸테크, 법률과 기술의 결합을 말합니다. 국회에선 최근 변호사 광고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는데 결국 리걸테크 시장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서로 불법이라는 변협과 리걸테크 간 갈등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자세한 내용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쟁점은 변호사법 34조입니다. 변호사법 34조, 금품, 향응, 이익을 약속받고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유인해선 안 된다 명시합니다. 현행법상 변호사 광고 규제와 심사는 변협이 관리합니다. 하지만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나온 후 변협과 리걸테크 기업 간 갈등은 여전히 깊은 실정. 변협이 리걸테크 서비스 혁신을 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그간 변호사 수 포화와 함께 사건 수임률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2021년 기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인당 월 평균 사건 수임은 1.1건, 5년 전보다 낮고 2009년과 비교하면 반토막 났습니다. 나홀로 소송도 민사 부분 71%, 형사 44%에 달합니다. 민사와 형사 모두 매년 이 정도 선을 유지 중입니다. 변호사 수는 2020년 3만 명이 넘었지만 국민에게 법률 시장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겁니다. 이 같은 법률 시장 사형화를 두고 리걸테크 업계는 변협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변협의 규제 때문에 서비스 개선과 혁신이 저해된다는 겁니다. 최근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이 일었던 타다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리걸테크 지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 이소영 의원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허용하고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제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간 변호사 광고는 신문과 잡지, 방송, 컴퓨터 통신 등 수단으로만 허용됐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를 포함해 앱에서도 광고를 허용한다는 취지입니다. 광고 규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이해 당사자, 변협이 아닌 정부가 금지 유형을 규율하면 불필요한 규제가 줄어들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협은 변호사 광고와 관련해 법조 브로커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며 브로커에 의한 수임이 질서와 제도를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법조 브로커, 법률 사건이나 사무를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금전 대가를 받는 이들입니다. 변협은 리걸테크 운영 방식이 중개 행위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데 광고와 중개 사이 이들의 절충점은 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변협과 리걸테크 업계에 민감한 이유입니다. 국민을 위한 혁신이냐, 돈벌이를 위한 산업화냐. 변협과 리걸테크 업계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과 정치권이 법조계 미래를 어디로 가져다 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번 주 클릭 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고와 뺑소니입니다.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일어났던 음주운전 사망사고 기억하십니까? 가해자의 음주운전, 이로 인해 9살의 어린 아동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입니다. 얼마 전 이 사건 가해 운전자 고모 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20년을 요청한 검찰 구형량에 비해선 한참 낮은 형량입니다. 이는 도주치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건데요. 즉, 고 씨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즉시 정차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주거진의 주차장으로 도주했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고 씨에게 도주 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고 씨는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뺑소니 혐의만큼은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최초 충격 당시 사고 사실을 알지 못했고 주차장에 진입하면서 사고 사실을 인지해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게 고 씨 측 항변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고 씨에게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고 본 걸까요? 사건 발생 당시로 돌아가면 피해 아동과 충돌한 후 그대로 지나쳐 16m 떨어진 자신의 집 주차장에 차를 세웠던 고 씨는 약 48초 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고 전해지는데요. 관련해서 재판부는 고 씨가 48초 만에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온 점, 사고 현장 인근 16m 거리 주거지 주차장에 차를 세운 점, 자신을 가해자라고 밝히고 체포 전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도주 의사가 없다고 본 겁니다. 48초와 16m, 우리는 숫자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다치거나 숨진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해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나 누가 사고를 냈는지 알 수 없게 된 경우를 뺑소니로 규정하는데요. 찰나의 시간과 순간의 이동이지만 어쨌든 사고 직후 고 씨는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법조계에선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경일 교통 전문 변호사는 고 씨에게 도주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긴 힘들다고 꼬집었습니다. 도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문제였는데 법원에서는 사고를 인식했는지 도주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뺑소니가 결정된다고 하면서도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서 또는 짧은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서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사고 현장과 피고인의 집이 가까웠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뺑소니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도주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도주했다가 사고 현장에 다시 돌아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을 보면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을 몰다가 6살 여자아이를 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동번호만 알려주고 가버린 50대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을 치고 병원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에 데려가 보호자 행세를 한 60대 남성도 뺑소니로 유죄를 받기도 했는데요.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뺑소니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다른 판례들과 비춰봤을 때 이번 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고에 대한 판결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소극적 판단이었다는 아쉬운 의견과 함께 2심에선 도주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에서는 도주에 대해서 법원의 소극적 판단이 뺑소니죄에 대해서 무죄로 이어졌고 피고인이 3억 5천 공탁한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됐는데 2심에서는 검찰의 항소 취지에 따라 도주에 대해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면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고 씨가 국민적 공분을 사는 건 만약이라는 일말의 가능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48초 사이에 고 씨가 119 신고를 했다면 피해 아동이 살아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만약의 상황 같은 것이겠죠. 유족의 분노와 슬픔도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의 말처럼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좀 더 도주 의사에 대한 촘촘한 법리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이 나와선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자, 이맘때쯤이면 누구나 이제 이번 앞으로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좀 많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아예 자연 속에 뭐 별장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아예 나만 섬을 구매해서 휴가를 즐기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직장인 분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하셨을 부분인데 내가 회사에서 휴가비를 받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시설 등을 이용하게 되면 이거는 세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휴가에 대한 이 세법 등의 기준들 더불어서 별장이나 섬 등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자, 누구나 좀 휴가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좀 기분이 좋아지고 이맘때쯤 마음이 굉장히 설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지금쯤 이제부터 휴가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세우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이때 회사별로 뭐 여름 휴가비 항목으로 좀 급여를 조금 더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세금을 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 휴가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뭐 휴가 계획도 짜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기분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직업의 특성상 또 세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게 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전부 부과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로부터 뭐 휴가비를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받으시는 분들은 해당 휴가비에 대한 것들도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과가 되게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휴가비를 단순하게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뭐 법인카드를 통해 가지고 뭐 호텔에 대한 것들을 경비를 비용을 처리해 준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실무상 법인이 카드 사용 내역 중에서 해당 뭐 직원들을 위해서 복리후생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근로자에게 따로 세금료가 뭐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이용을 하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면 법인카드 사용량에서 제외해야 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근로자한테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서 휴가비가 받는 것과 동일하게 4대 보험료와 세금이 부과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휴가비를 받지만 전부 다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좀 세법 규정이 너무 야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세금을 전부 납부를 해야 되면은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휴가비를 받아도 사실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세금을 내지 않을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그럼요. 세금과 이제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지급하시면 되는데요. 최근 정부의 이제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이제 회사에서 직접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제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서 이 이제 법인에서 이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근로자는 이제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4대 보험료도 역시 납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턱대고 아무거나 이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하여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은 휴가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제 회사의 뭐 취업규칙 등 뭐 이런 것들 검토해야 되고 또 회사의 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제 법인 정관을 또 내용대로 지급해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저도 좀 생소했는데 좀 꿀팁인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는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회사에서 뭐 별장이며 회원권이며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회사가 직접 이런 것들을 구입하면은 뭐 직원들 입장에서 어떤 게 뭐 좋은 게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뭐 앞서 말씀드린 별장이나 뭐 콘도 회원권 같은 게 정말 소수의 대기업들만 가지고 있는 복지제도였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대한 게 워낙 이슈가 많이 되다 본 거니까 일반적으로 좀 문의가 많으신데요. 특히나 요즘에는 오히려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이러한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PR하면서 직원 채용에 좀 더 메리트로 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표님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뭐 베트남이나 뭐 제주도 같은데 몇 별장을 가지고 있어서 직원들한테 뭐 휴가를 보내고 하거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조금 더 높은 복리제도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좋은 복지후생제도를 대표이사나 그 대표이사의 가족 등 특정인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콘도 회원권 같은 것은 좀 덜하지만 골프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처음부터 이제 그 임원이나 그 특수관계인들 그들만 이용할 것을 전제하고서 이제 제도가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근로복지기본법상 임원은 이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근로자의 복지 후생을 위한 제도에서 임원들은 좀 제외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들은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임원 등 특정인들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관련된 이제 지출 금액을 이제 세법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금액으로 이제 세금 혜택을 받아가신 대표자 등의 상여로 보아서 과세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좀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근로자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동일한 이제 비용을 지출하고 나서 이제 그 근로자들한테 세금이나 4대 보험료가 부과가 되게 되면 대표자 쪽에서도 다시 또 이제 그 사업자 부담 부분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 부분을 또 낮출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있어서 아마 10명 정도 이상 되는 사업장이면 한 번쯤은 좀 고려해 보실 만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회사에서 이렇게 뭐 별장이나 회원권들을 보유를 하고서 이제 근로자들이 이걸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해당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일 것 같아요. 별장 얘기가 나와서 좀 생각이 났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이게 연예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별장들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 별장과 관련해서 올해 큰 개정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바로 그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보유세에 대한 중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1973년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해가지고 취득세라는 보유세가 좀 중과된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73년 처음에 법이 개정됐을 당시와 지금이 너무도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리하여 약 50년도 만에 그 별장에 대한 중과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별장에 대한 이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그 지방의 인구 소멸을 더욱더 가져시킬 수 있다. 그리고 폐지해서 것이 오히려 지역 지자체를 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해가지고 법이 좀 개정됐기 때문에 이런 세법 개정안 덕분에 벌써 이제 전망 좋은 지역들이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공유 별장에 대한 플랫폼도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국내 말고 국외에서 별장을 취득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별장 또는 세컨하우스를 국외에서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녀 유학을 위해서 구입하는 경우,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제 국외 부동산을 취득해서 이걸 세컨하우스 등으로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외에 이제 유학 가 계신 그런 분들한테 이제 부동산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세컨하우스 이렇게 좀 사용하면서 뭐 이제 자녀도 방문하고 뭐 이렇게 좀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둘째는 이제 정말 별장처럼 휴양 목적으로 이렇게 취득하시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서로 어느 정도는 사실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하와이의 별장을 구입하시는 사례가 대단히 많은데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하와이처럼 미국령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민권이나 이제 영주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자국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 이제 시민권이나 이제 영주권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이제 노리고서 이제 취득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또 지중해의 어느 섬에 이제 별장을 취득하는 사례 등 뭐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됩니다. 또한 내가 쓰기 위해서 취득한 별장인데 이것을 또 이제 에어비앤비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대를 주면서 뭐 수익을 창출하시는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이게 해외 별장은 좀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조건도 따지고 이렇게 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아까 변호사님께서 잠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별장도 아니라 아예 섬을 구입하는 분도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뭐 자기 섬에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파티를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이 소유한 섬이 굉장히 많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고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여수의 그 하트섬이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섬이 약 4,800개 정도 존재하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12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섬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섬들 중에서 약 1,000개 정도는 이제 뭐 개인들이나 다른들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통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섬 구매는 아무래도 좀 유의하셔야 될 것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낭만적인 섬 생활, 파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이제 무인도 표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먼저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섬을 구입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건물들이나 신축 같은 개발 행위를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그냥 도시락 싸들고 가서 거기서 잠깐 뭐 쉬는 정도의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섬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물 같은 것들이 공급이 잘 되느냐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물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휴양지로가거나 내가 생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섬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취득하고 또 개발해서 어떤 제한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셔서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번 주에는 굉장히 설레는 여름 휴가를 앞두고 직장인들의 이 휴가비 세금 납부부터 시작해서 회사들의 별장 구입 그리고 섬 구입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10월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의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지난 7일 사기 미수 혐의로 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46살 강모 씨, 39살 부동산 중개보조원 조모 씨, 63살 명의대여자 변모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빌라왕 사건은 40대 임대업자였던 김모 씨와 일당들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무려 1,139채를 사들여버린 전세 사기 범죄입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이들이 벌인 범행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총 509명이며 피해액은 7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강 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보증금 391억 원, 조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8명으로부터 180억 원, 변 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0명으로부터 148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와 조 씨는 숨진 김 씨 명의로 무자본 갭 투자를 진행하며 거래 리베이트 수익까지 취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가 세금 체납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게 돼 더 이상 임대사업자 역할이 어려워지자 변 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모집해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신문 과정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 및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고인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는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김 씨의 추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검찰은 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급증하는 조직적 대규모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전담검사 70여 명을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세 사기 전담검사 71명이 지정됐고 수사관을 포함한 전담 대응 인력은 183명 규모입니다. 전담검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대응에 나서 구속영장 청구 및 법리 적용을 사전 검토하고 법원의 구속영장 신문에 참여합니다. 검찰은 주요 사건에서 전담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해 전세 사기 일당에게 최고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성입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